10분? 예. 25분에 시작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더 속도를. 예. 이거 너무 많네요, 이게. 양이. 지난번에 쓰는 건데, 마스크 쓰고 왔어요. 조사님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까? 그때 마스크 쓰고 있어. 예. 핸드폰에 아직 안 감사합니다. 양이 많다. 수박 좀 넣지, 수박. 수박 잘라줄게. 그때 마스크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네?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고 해서. 방금.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거 없어. 그건 아직 안 죽었잖아. 잘 왔어. 브라질을 끊었어요. 금방 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더라고. 16개를 한 번에 안 사람은 본 적이 없대. 그래, 인사 좀 해. 한번에 더 오다가 이거 좀 받아줬어? 인사 좀 해. 신문을 돼가지고, 하루 안 쳤어요? 안 쳤어요? 빠지지는 않는 거죠? 근데 대구에 뭐 강이 있다고 그랬지? 실은 어디에? 어디서 대구 사시는 분. 대구에 대구를 자주 가시더라고요. 며칠 어제는 그게 어제 여기다 누가 아니? 정여선이 좀 기술이 아직. 여기 대구 이창규에 아니, 보셨잖아요. 언제 갔지? 작년 겨울에도 못 뵙고 그래요. 진행할 아니, 때. 갑자기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얼굴이 피곤한 것 같아요. 제가요? 혹시 살겠어요. 피곤하다고. 지금 2주 동안. 추워서 그럴까? 겨울도 되고. 너무 주문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오늘 준비를 저희 잘 해드려야 되겠는데. 못 친다까지. 오늘 탈지가 있기는. 아니, 오늘 갔다 온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발제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떠나신다고? 네? 지금 가신다고? 아니. 수고 잘 추워가지고. 맞아, 요즘 죄송합니다. 여기 얘기가, 이창일 분야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누나는 옆자리에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나갔다. 일본으로 실력이 굉장하신. 우리 선배님이? 네. 그래? 혹시 공항에 근무했다 보니까. 공항이 그것도 버스 기사가 문제고. 터질게. 아니. 25만 2만
뭐 드시고 이런 데는 뭐 지장이 있으신 건 없어요? 네, 그건 없어요. 사냐. 오늘 걱정이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따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많아요. 강의 끝나고 보험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살이 빠지는 강동지가 붓기? 제가 생각할 때 붓기를 했어. 11월달에 붓기도 하면 또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무슨 징계를 내릴까? 징계 강화하면서 붓기 내리고 다른 데 이제 핑계문제 하나씩 얘기해야 돼. 징계 사유도 없을 텐데 뭘 만들어서 양도? 복귀하면 또 징계 내리겠지. 이쪽으로 나가볼 때 노동위에서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4개월로 한 얘기가 6개월을 이거 가져왔어요. 아니 더운 데 집에 지구 동생 거기 언제 아니냐 아니지 않고 아, 요즘 펜파이, 요즘 펜파이 못 가요. 이 빼고, 물론 뒤집고, 피를 한 바가지를 해서 제 자다가. 온라인에 했대요 여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와보라고. 혈압이 야, 할 때도 좋을 거 아니야. 못 잤어요. 앉았다 이래서. 아, 머리 들어서. 아니 이제 영화에서 층이네. 내부니까 이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어디가 입주에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그 뭐지?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거의 옛날 도시거든요. 왜 1층에 테니스가 없냐 이런 거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저 여기 지나갔다니까 지나갔다가 원래 영국은 1층에 있으면 안 돼요. 화장실 이런 게 1층에 있어야지. 영국도 이런 데 1층에 있는 영국을 호초기를 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몇 층에 있는 게 아니라 위치가 붙여가지고 아까 보니까 여기 카센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크진 않고 그래서 이지마트요. 이지마트 쳐가지고. 25분이라 5분에. 근데 뭐 하나 사적으로 여쭤봤잖아요. 아, 예. 거기 홍길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예, 그 보도독자들이 예, 부채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야한이 그게 농담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부차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차이는 많이 나지않는데 예. 어쨌든 그 부채가 전부 자산으로 있어서 예. 부동 감각이 엄청 좋아가지고 예. 부채를 연결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닌가 그런 생각.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채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가계 부채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때 미국 가계부채는 대부분 저소득자들의 그 부채가 집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 담보대출이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러니까 그 대부분 고가의 아파트들이 지금 다 담보로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 이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미 오래전부터 해서 가계부채 문제는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평가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총 자산과 총 부채로 봤을 때
총 자산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통으로 풀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긴 해요. 하지만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게 총량으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렇죠? 뭐 가난한 사람은 망하는 거고 이거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되게 이제 심각합니다. 아닙니다.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부채입니다라고 하는 게 한 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계속 고쳐됐더라도 동일한 정부의 스탠스가 기재부의 스탠스인 거예요. 입장인 거예요. 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 문제라는 게 어디서 터지냐? 정책의 대상에서 빗겨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 이미 무너졌죠.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총량으로 해서 국가 자산이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 여기서 적용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로 문제 위기에 불러온다라는 얘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까지는 불러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위기의 발단이 어디서 또 시작될 거냐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한 5천만 되는 인구 중에서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는 것은 어디냐면 전부 다 서민들, 중산층에 무너지는 서민들에서 터지게 될 거예요. 생계 문제로 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사람 기재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정책의 대상도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정책을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고소득자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책의 사각지대, 혹은 정치의 사각지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중에 반면에 언론에 등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민주당 다 마찬가지고 진보정당도 대부분 비슷하죠. 자, 보기 시작해서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부분은 사실 좀 앞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제가 크기도 하고 예. 그런 꼴이 많은데 시간이 관계해서 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금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제가 이미 그 발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토론하면서 이러저러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 발표에서는 제 결론 부분들만 좀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21세기 자본주의의 이 장기를 규정할 요 세 가지 모순 하면은 제가 요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러니까 이 패권이라는 말이 이게 지금 타당하냐라는 이제 어느 토론자 선생님의 이제 반론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도 이 패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과연 지금 중국이 그런 패권국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패권 경쟁이라고 그냥 제가 쓰긴 했지만, 이거를 그냥 다극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과 다극화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다극화로 나아가는 지금 경향성과,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헤게모니적 세계 질서의 형성, 지금 이런 과정에 지금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자본주의 장기를 규정할 이제 첫 번째 모순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생산의 자동화와 우리가 흔히 노동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요즘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 기후 생태 환경적 그 모순에 심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지금 한계, 이 기후 위기나 생태 환경의 문제가 지금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지금 어떤 자연적 한계죠. 자연적 한계를 지금 규정 짓고 있다. 라는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1세기 자본주의의 어떤 운동을 규정할 이 세 가지 모순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 기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 안에서는 이 세 번째 문제,
기후 환경, 이 생태 환경의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뭐 전문가 수준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러저러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 발제문에는 요 앞에 요 두 가지 문제만을 제가 이제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미중 간 갈등과 그 다음에 이 다극화의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사실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사실 이 윈윈 구조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하는 뭐 이런 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계속 그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윈윈 관계에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국제 경제적인 어떤 그 구조가 바로 뭐냐면 이 달러 재활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리사이클링, 재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빠져나갔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엄청난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런 그 달러 재활용 구조 속에서 미국도 좋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런 달러 재활용 구조하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 시장에다가 계속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좋았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윈윈하는 이런 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은.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좀 틀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 재활용의 구조적 문제점은 제가 일단 좀 발제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그 계기가 뭘까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일단 중국에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엄청난 국가적 프로젝트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1대1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제조 2025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국가적 프로젝트를 이제 중국이 내놨는데, 1대1로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자그마치 150년이 예상되는 중국의 초대형 국가적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대1로 계획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완전히 새롭고 독자적인 지경학적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중앙아시아,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뭐 이란, 터키, 독일로 이어지는 이런 육상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돌아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이 거의 한 20년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 의존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중국 나름의 새롭고 독자적인 지경학적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1대1로 계획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대1로 계획을 놓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게 일종의 신식민지 정책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신식민지 정책으로 비칠 만한 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도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연 중국의 1대1로가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오늘 이제 참석하신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제 좀 더 토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 제조 2025 계획인데, 그건 말 그대로 더 이상 중국이 지금까지의 제조 대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작정 그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제조 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미국 이상의 어떤 기술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게 이게 중국 제조 2025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중국 스스로가 이제는 미국과는 따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과 윈윈하는 구조에서 성장해오던 그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경학적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기술적 우위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전략을 지금 중국이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그 중국의 움직임을 용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중국을 억누르려고 계속 이러저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됐죠.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외 진출해 있던 국내 제조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통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쇼어링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금 똑같은 지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그 보호무역주의와 리쇼어링을 핵심으로 하는 이런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그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경제정책이 금융자본의 이해와는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요,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지금 여전히 중국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트럼프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결별을 지금 의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톤다운이 됐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커플링이라는 게 결별이잖아요, 결별. 그러니까 대중정책을 디커플링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디리스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톤다운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톤다운된 이야기들이 왜 나오느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이 지금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중 정책에 있어서 지금 톤다운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미국 내 지배 집단에 완전히 합의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완전히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요 미국 내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정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밟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이 훨씬 더 곤란해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정한 합의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자본주의 세계가 지금 어떤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난 한 20-3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신자유주의 정책이죠. 신자유주의 정책을 핵심으로 했던, 그다음에 워싱턴 컨센서스를 핵심으로 했던 지난 20-30년 기간 동안에 이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해왔던 축적 구조가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자본주의와 지금 21세기의 자본주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축적 구조가 지금 달러 재활용 구조라든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든가 워싱턴 컨센서스가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축적 기반 하에서
지금 이 세계 자본주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축적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지금 완전하게 형성된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한 20년 기간 동안은 이런 그 미중 간의 갈등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최소한 20년 기간 동안은 이 세계 자본주의가 상당히 불안정한 침체기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본주의의 장기 침체 내지는 장기 불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가서 이런 어떤 그 세계 자본주의 구조상의 어떤 불안정함 속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결국은 이게 다 자본의 대외적 확장의 문제와 이게 연관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자본의 어떤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거냐, 그러니까 자본을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답을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설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좌파 블록의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